쭉쭉 가볼까요? 164. 사적인 의뢰, 페나테스 라레스 마네스. 음. 화덕을 중심으로 수행된 가정의뢰는 로마 역사상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매일같이 음식 제물을 올렸고 한 달에 세 번은 꽃을 바쳤다. 바로 가족의 수호신 페나테스와 집의 수호신인 라레스에게 드려졌다. 죽은 자의 영혼 마네스에 대한 정기 의뢰를 살펴보자. 2월의 대축제인 파렌탈리아 동안에는 신전들은 폐쇄되고 어떠한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은 자는 땅으로 돌아와 자신의 무덤에서 음식을 먹는다. 고대 로마의 달력에서 2월은 마지막 달이다. 두 개의 시간적 순환 사이에 놓여 있기에 혼돈적이고 유동적인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동양에서도 최고의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이다. 절기로는 새해를 여는 입춘이고 양력으로 보면 역시 2월 달이다. 2월을 명리학에서는 이월이라 부르며 호랑이가 꿈틀거리며 봄을 시작하는 달로 보았다. 마네스와 관련된 또 다른 의뢰인 데보티오를 살펴보자. 전쟁의 승리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집정관은 자신의 생명과 적군의 병사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는 창조적 사례로서 인간 희생이라는 고대의 개념을 보여준다. 계속 읽을까요, 네, 그러면? 네,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5. 왕은 사제 계급 중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일명 사제 왕이었다. 왕의 집은 집회 장소였고 왕의 역할은 대사제들이 행하는 기능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로마의 종교는 문화와 특화를 중요시했기에 수많은 사제들마다 제각기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대사제들 다음 계급으로 유피테르의 사제들은 로마를 떠날 수 없었고 이음새가 있는 어떤 것도 입을 수 없었다. 또한 군대를 봐서도 안 되고 불결한 것, 죽음 등을 암시하는 어떤 것하고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다. 사제들은 역사적 밖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거나 해결할 만한 힘을 갖지 못했다. 사제단은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했고 축제를 관장했다. 또한 대사제들과 베스탈들을 뽑고 가르칠 수 있었다. 6명의 베스탈들은 사제단에 속해 있었는데 6에서 10세 소녀들 중 사제단의 선택을 당하여 30년간 순교를 강요받았다. 그들은 도시의 불꽃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지켜야 했다. 만약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산채로 매장당했다. 하늘의 의지를 해석하거나 새로운 징조를 해석하는 것은 전복관의 역할이었다. 사제단만큼이나 오래되고 독립적이었는데 이들은 미래를 알아내는 것을 요구받지는 않았다. 여러 종교 관련 일들이 적절한지만 밝혀내면 되었다. 신도 집단들의 공적 의례를 행하는 다수의 폐쇄적 집단들이었다. 국제법과 외교, 전쟁과 평화 등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스와 다르게 역사 시대가 되어서야 로마인들은 고대의 삼위신들과 야누스, 에스타를 더해 유계 조직을 만들었다. 유피테르는 성스러움의 근원으로 번개를 내리고 정의를 수호한다. 또한 우주적인 다산과 창조를 보증한다. 마르스는 전쟁을 관장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퀴리누스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야누스는 태초를 수호하는 신이다. 프리마는 유피테르가 가지고 있는 순마의 가치가 낮다. 그러나 그는 한 해의 시작을 지배하고 모든 것은 떠나고 들어감이 있기에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상상되었다. 베스타는 테우다라는 인도 유럽어의 어근에서 유래했다. 로마의 화덕을 구성하고 여신들의 모든 힘은 땅에서 나온다. 그런데 신상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로마 신은 신상이 없다. 에트루리아의 지하의 삼위신이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로 바뀌었다. 유노는 로마 여신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생명력을 뜻하는 어근에서 비롯되었고, 한 달의 시작, 달의 재생 등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를 다스린다. 그리고 인도 유럽적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기능인 왕권, 군사력,
풍요의 역할을 모두 맡아 조종한다고 김해질은 말한다. 미네르바는 예술과 예술가들을 수호한다. 로마는 초창기부터 상당히 발전된 문명의 에트루리아와 만났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모르기에 후대 라틴어로 된 자료들을 추정 짐작하고 있다. 그들의 문명은 철기와 함께 요새화된 도시를 짓고 대형 함대를 보유했다. 정치 체제는 도시들의 연합 체제였고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았다. 또한 예술과 종교에 한해서는 그리스와 로마 영향도 많이 받았다. 특이점은 그들은 오리엔트적 기원을 갖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복술이 발달하였다. 무덤들은 살아있는 거주자들의 도시 옆에 세워졌다. 남성의 무덤은 무기로, 여성의 무덤은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여성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만찬에 참석하는 등 많은 자유를 누렸다. 기원전 1세기 초자연적인 계시들을 책에 보존했다. 천둥번개의 책, 내장점에 관한 책, 운명의 책 등등. 번개의 교인은 하늘을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각기 다른 번개들은 각각의 신들에 조종되며 의미를 밝혔다. 내장점은 희생자의 내장에 나타난 징조들을 해석하여 신, 우주, 인간의 세 가지 지평의 중거점들 간의 일치를 가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오장육부의 특징으로 역사적 사건을 예언했다. 이러한 대우주, 소우주의 상응 이론은 후대 헬레니즘 과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운명의 책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12단계에 걸쳐 전개되는데 모든 단계를 지나면 사람들은 영혼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신들도 더 이상 신호를 안 보낸다고 한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동양의 고대 명리학도 대운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새로운 운을 10년마다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기법으로 도교에서도 120세를 인간의 천수로 보고 있다. 기원전 4세기부터는 그리스 문명의 영감을 받아 무덤의 사후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죽으면 다른 세계로 인도되는데 동물을 희생하며 그 피를 신들에게 바침으로써 영혼이 신성해지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후를 삶을 알게 됩니다. 기원전 496년경 에트루리아의 마지막 왕이 추방되고 공화정이 시작된 후 새로운 삼위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 케데스의 어원은 인격화된 성장을 의미합니다. 리베르는 출생과 추수를 보증해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생식과 우주적인 풍요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 삼위신은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페르세포네로 구성된 삼위신에게 동화된다. 또한 로마인들은 그전부터 그리스 신들을 빠르게 동화시켰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그들은 빠르게 신의 도움을 빌어 해결하고자 했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 무려 25년간 켈트족의 침입은 헬레니즘과 접촉을 방해했고 로마를 철저히 폐허로 만들었다. 커다란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불러오는 것이 순환의 원리이다. 기원전 295년경 로마는 드디어 갈리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영토 확장으로 이탈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토레니 전쟁은 로마의 전립을 위협하게 되었고 이때 종교는 심각한 변화를 겪는다. 그들은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들에게 전쟁의 패배는 의뢰의 과오로 인한 것이었다. 시빌라의 신탁집의 지시에 따라 인간을 희생하는 등등 수많은 수단들을 강구했다. 초안 최초의 아시아 신인 히벨레를 도입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지중해 전역에서 그랬듯이 로마에서도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것은 비의 종교 형태로 널리 퍼졌고 원로원들은 강력히 이것을 통제했다. 기원전 186년에 열린 바쿠스제를 발견하고 수천 명을 처형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에 놓이지 않는 종교들을 심하게 의심했고 철저히 탄압했다. 이는 300년 후 기독교인들의 박해로 이어졌다. 네, 너무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로마가 원래 그리고 결정적인 그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엘리아데의 설명은 제2차 포에니 전쟁 여기에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요 책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사적인 의뢰 부분부터 오면 이 이성훈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거를 또 복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에 가정의뢰가 있었다. 하덕을 중심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저는 이 진짜로 실용적 관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불이 있으면 밥 해야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 순서 있지 않습니까? 순서.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가 신석기 구석기 박물관에 가면 늘 화덕자리가 있어서 이거 밥을 이렇게 하시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용도가 기도. 그걸 주라고 생각할 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화덕도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엘리아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63에 보면은 의뢰가 있었는데, 그 윤호 여신의 그 의뢰가 있었는데, 163 첫째 줄, 재물과 화덕 주변을 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무릎을 왜 굽히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러면 몸에 좋아. 뭐 108배를 하면은 뭐 어떻게 이런 그 물리적 관점 말고 우리가 의뢰로 하는 행위, 뭐 탑돌이 뭐 아니면 뭐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엘리아드의 기본적인 관점은 어떤 자연 현상을 반영한다. 어떤 우주 창조의 어떤 순간을 재현한다. 모든 의뢰는 재현이다. 이렇게 그 자연 질서, 우주 법칙, 신성함의 재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더 해석은 없었습니다. 163에. 그런데 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상의 넋을 달랜다. 이것도 참 재밌죠. 조상이 가셨으면 그만인데 가끔 오신다. 아니, 우리 제사도 그날 꼭 오시잖아요. 꼭 오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사를 안 모신다 이런 것도 참 글쓸 부분이죠. 오지 말란 얘기지. 그래서 오신다 가끔 이게 재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63쪽에 아무튼 163쪽 자체가 다 재밌었는데 밑에 검은 콩을 가득 물었다 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튼 이래야 되는데 근데 검은 콩이 이거 빨간 콩일 수도 있는데 왜 아니 팥죽 팥뭐 그게 낙하재와 신이 치는 그 빨간색이라고 하거든요. 빨간색이 가진 신성함 때문이다 이러기도 하는데 그냥 검은 콩을 물었다가 뭐 이런 주문의 행위가 다 의미가 있다고 엘리야드는 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164, 정기적으로 죽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의례, 종교, 죽음과의 관계. 그런데 164, 밑에서 넷째 줄, 고대 라틴족 장례 신화, 신석기 문화 전통, 이런 걸 잇는다. 165에 이제 집에서의 의례는 좀 더 신석기 베이스로 이렇게 좀 두텁게 가져간 점이 있었다. 그리고 165, 사제, 이건 이제 공적 의례다. 이거는 계급 그러니까 그 계급이긴 한데 계층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사제의 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종교 의례에 개입하는데 왕 주위에서 일을 하는 일군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재밌는 것은 166쪽에 사제가 이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다섯째 줄 산스크리트어인 브라만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계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그 세습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사제의 자격이 있는데요. 자율, 그다음에 신에 속하고 제렙 옷이 있고 금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는 뭘 하지 마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의 논리다. 금기에 의해 구별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마다 다른 금기를 쓰는 의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옷으로 뭔가 구별되는 거는 선명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자질, 너는 누구 신을 모시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금기의 자체 내용보다는 구별의 이유로 쓰인다.
전 이것도 궁금했는데, 그 로마를 못 떠났는데, 이음새가 있는 것은 복식 있지 않습니까? 복식. 주름. 그러니까 뭐, 바늘로 깁지 마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패션도 종교적인. 이렇게 이제 읽고, 그 다음에 167, 사제단. 그래서 로마는 아까 의회하고 민회를 두고 로물루스가 떠났다도 있고, 여기도 사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68. 요게 근데 사제단에 이런 게 있었어요. 6명의 베스탈들은 사제단에 속해 있었다. 자, 6세에서 10세 사이의 소녀들 가운데 베스탈이 순결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로물루스 신화에도 있지만 이 사제단에 속하고 신전에 봉사하는 신관들이 순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성적 관계에서 신을 모시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전의 신녀에게 순결을 강요하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그래서 순결이라는 게 사제단의 원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순결이 어떤 순결이냐, 정화라기보다 규범적이고, 그래서 그런 순결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169쪽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뢰가 끝날 때 계속 자발적으로 맞고 때리고 이런 거는 오래된 의뢰의 방식이다. 170쪽에 두 번째 문제 사적인 의뢰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뢰에도 희생은 음식물, 곡물의 만물, 만물이 아니고 만물이죠. 드디어 눈이 진짜 제가 책을 잘 읽은 것일까요? 마침 그 만물, 이게 뭐 제일 처음 거를 받쳐요, 처음 거. 처음 거를 바치고 포도주, 동물, 재물, 공원인데 밑에서 다 엿새줄. 원래는 제의 집행자 자신이 동물을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자기가 재물이에요, 자기가 재물. 우리가 읽어본 거, 일본은 원래가 자기가 재물인데 자기가 기른 걸 제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기른 거를 자기가 직접 잡았는데 이제 기른 걸 남이 잡게 해. 이런 방식인데 전체적으로는 희생제이고 그 다음에 신들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부분, 간, 폐, 심장, 몇몇 다른 부위는 불태우는데 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요 문장. 요 문장이 신들을 위해서 떼어놓고 불태운다. 고기는 사적일 경우에는 제2집행자, 국가에 거행하는 희생제일 경우 사제들,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대등하다고 봤을 때 불태우는 것도 신에게 음식을 드리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 오시죠? 모든 의뢰가 신이 원래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신이 자기 몸이 찢긴 상태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엘리아드의 주장에 따르면은 왕국도 왕의 몸을 찢어가지고 근데 왕의 몸을 찢는 게 아니고 왕과 피를 나는 누구 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으로 우주 창조를 왕 차원에서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희생제의도 신에게 하는 거 인간이 반복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먹을 걸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는 기본적으로 신의 식탁을 차리는 일이 되고 먹는 거. 그러면 여기 다시 찢는다 있지 않습니까? 찢긴다 이런 게 어, 먹는 거의 유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어떤 토론을 이제 했냐면은 찢는다는 거 되게 원초적인 기호를 쓰는 것 같다. 그 내포가 뭔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170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응용해 보면 찢는다의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불에 태운다, 뭐 녹인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소화시킨다, 먹는다 이런 비유와 함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단 요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부터는 삼위신의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167, 에트루리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로마는 일찍이 에트루리아의 세계가 되면, 이래서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화 앞에 걸로 땡겨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에트루리아인데 문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들이 남긴 책이 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있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긴 건 다 헤로도투스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177부터 178 쪽이, 자,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트리안들이 직접 남긴 문헌이 없는 거고, 거기 그런 게 있다라고 쓴 헤로도투스의 책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들이 직접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됐는데, 사자을의 지하세계의 여신. 아, 재밌죠? 지하에 여신이 있구나. 지하를 지키는 이 켈트도 지하의 여신 맞나? 지하의 여신이죠. 하데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77쪽에 보면 지하의 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에게해의 무덤과 조상이 있다. 요거 좋죠. 178.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도 도시가 있어. 거기도 이제 뭐 도시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 옆에 있대. 이, 그래서 무덤들이 되게 그 호화롭게 치장되는데, 재미있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부장품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장품의 역사 자체도 또 뭐 인력적으로 아주 재밌죠. 왜 그거를 넣지? 어차피 못 쓸 건데?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고? 근데 가서 쓴다면 이건데, 이게 어쨌든 도구를 젠더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그 젠더 문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간 희생, 검투사들의 시합이 기원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쓸 때는, 표시할 때는 이성근 선생님을 생각했는데, 검투사들의 시합은 놀이입니다, 놀이. 놀이의 모든 기원도 이 희생제에서 봅니다. 엘리아드는. 그래서 그렇고, 묘비명은 모계 조상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에트리리아 사회가 얼마나 여성 중심적인가라고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게 조각으로도 알 수 있나 봐요. 제가 본 도록에서는 로마 요것도 있고 이런 책이 있어요. 손바닥 박물관? 저 그 책 좋아하는데 손바닥 박물관 고대 로마 편. 이러면 순서대로 유물이 나오는데 앞에 게 다 에트루리아 건데 여성의 얼굴도 되게 많은데 그 캡션 설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여성을 어떻게 존대했냐면 이런 예가 또 나와 있었는데 이 사회가 로마 하면은 막 다 장군 남성 이렇게 떠오르는데 엘리아데이의 설명을 따라가면은 여성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특히 에트루리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어 저는 무덤이 아예 데코, 내용물 다 다르다. 그리고 여성은 특히 가족을 구현한다. 아까 로마가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다 가족은 가족 기억나죠? 아까 로마도 어 가족, 씨족 이런 걸 중시했다는데 아버지에게 복종하라고 여기도 가족의 표상이 있는데 이게 어머니입니다. 여성들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 이게, 그 손바닥 박물관 그 책에 있었어요.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이게 물건이 있어서 동등하게 만찬에 참여해. 이게 어떤 조각상인데요. 두 부부가 느긋이 앉아가지고 환전하는 조각이 있었어. 그거를 전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는 그런 게 없나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베일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격투기 선수들을 막 그 복돋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178, 179도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웬그로라는 분이 쓰신 모든 것의 새벽에도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은 공화정 말기의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의 종교가 초자연적인 인물들인 타게스, 타게스, 타게스가 뭐냐면 어느 날 고랑에서 솟아났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솟아났잖아요. 그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어도 요 진짜 빨간 줄인데 이 책의 논점이랑 많이 벗어난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구석기, 신석기 무덤 중에 그러면 이제 되게 예외적 인간이 묻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기 구석기 무덤에는 신석기 무덤은 농경, 재배, 마을, 정주 이렇게 되면 공동묘지. 그런데 그런 공동묘지 있기 전에 후기 구석기, 기본적으로 유동한다, 유목한다 이러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규모가 작고 장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만 묻는다가 교과서적 설명인데요. 그렇게 발굴된 무덤 중에 이 그 모든 것의 새벽의 저자들의 말입니다. 미인이 많다는 걸 보기에 그러니까 키가 170이야. 그런데 12세야. 14세, 14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170이 평균 이상인데 그걸 너무 치장이 잘 돼 있어. 그게 전국 선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에. 근데 그게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질 저는 이게 그 해석을 더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고대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에트루리아인의 종교가 초자연적인 인물들에 대한 책을 소유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고대 로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본 왜 비정상인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다. 타겟스 주변에 금세 모여든 관중들은 그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신선책. 아까 우리 어떻게 되냐면은 고대 그리스는 그 형이상을 싫어해. 그러니까 신비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싫어해. 그 다음에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해. 그런데 초자연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까 이성원 선생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고 확실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쓴 책을 갖고 있는 게 에투르리아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까지 이제 제가 읽었을 때, 고대 로마는 에투르리아의 전통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와의 습학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에투르리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투르리아는 여러 가지 차원의 기이하고 신이한 신화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나. 초자연적인 것도 되게 적극적이고. 근데 고대 로마는 그런 에트루리아로부터 요것만 갖고 온 거고, 이 성격은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로마사 안에서는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 신화가 만들어진 이후 이제 왕을 세웠는데, 앞에 몇 대는 이렇게 이제 내려온 그 로마인들, 그 로마계, 그래서 중에도 있지만, 에트루리아계도 몇 대까지는 왕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기에 에트루리아 중에 왕을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더 들어가 보면 이게 특히 178, 179의 기술은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실제적인 것에 대한 로마인의 관심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저는 이 해석을 하는 게 재밌었고, 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내장점, 내장점입니다. 내장점. 이게 아까 이제 내장점이 재밌죠. 배를 까가지고 배를 째. 그 배를 째서 그 안에 어떤 현상을 읽고 앞으로 벌어질 걸 예측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온 일을 평가한다는 거고. 이런 거는 우주, 자, 우주 레벨이 우주, 신, 인간이 이렇게 평행하게 합치하는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 거다, 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하고 신의, 그러니까 우주 질서라는 게 물리적 질서, 물리적 질서하고
신성한 질서하고 인간의 질서가 똑같다. 요거를 바치는 게 아까 우리가 한 프루샤 방고 신의 몸을 찢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 1번은 내장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뭘 그걸 배를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론이 있다. 이론이 우주신 인간의 일치설이다. 일치설.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거고 1번이 그 다음에 이 일치를 너무 재밌지. 이 일치를 자유라는 개념을 공유해 이런 식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한 거예요. 세 개다. 세 존재 다. 제가 설명 잘 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한 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 거인도 머리 있고 다리 있고 이게 인간 형상을 한 건데 크다지 않습니까? 방구가 거인이잖아요. 방구가. 그러니까 이 일치를, 우주와 신과 인간의 일치를 몸에 닮음에서 본다. 아이고, 하품이 도처에서 꽃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옥현 선생님도 하품을 터지셔. 빵을 맛있게 드시더니 이제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선생님? 우주도 몸이에요, 선생님? 아, 우주를 어떻게? 우주는 물리적 질서. 우주는 물리적 질서. 방구가 물리적으로 그 풍경을 만들었잖아요. 신이. 방구가 신인데 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음. 산이 되고 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몸을 가졌고 인간과 닮은 몸을 가졌고 그 몸으로 물리적 질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이 그 몸이랑 닮아.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역점이나, 아, 이게 차로나, 다 전복, 그 뭐지? 거북이 네. 배딱지, 그 뭐죠? 저는 이미, 등딱지. 네, 저는 이미, 그게, 저도 이렇게 주술이잖아요? 근데 네. 이걸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주역 배우면서 그 시공간에 그, 이렇게 일치죠, 일치. 일치. 예, 우주와 인간과 나와 이 하는 모든 일치가 이렇게 우주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네. 그 점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제가 놀란 거는 몸의 일치다. 몸이 그러니까 같은 몸이 아니고 몸의 모습이 같다. 제 말씀이. 근데 수준은 세 개다. 요거를 풀면은 인간을 정의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저것도 사람인가? 누굴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시니까. 그래서 요새 저것도 내가 사람이라고 쳐줘야 되나? 나는 또 왜 사람인가? 내가 사람인가? 이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몸을 가졌다. 요런 게 중요해 보이고, 요걸 떠받치는 것도 광고 신화 같다. 이정은 선생님 아까 하시려는 말씀 제가 잘랐는데, 어떤 말씀, 어떤 생각? 저도 그 얘기하신, 네, 그 주역점 얘기 좀 하시고요. 네. 네, 덧붙이면은 그 몸의 모습이 같다, 네, 고 하셨잖아요. 저는 갑자기 호흡이 떠오르면서 들숨이 이제, 네, 하늘에 이제 음의 기운을 이렇게 먹는 거고, 낼숨은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거고, 그 호흡과 우리가 하고 이제 약간 중이 있어요, 중간에. 네네. 후 하고도 중간하고 그다음 들이마셔요. 그때 이제 무엇을 내보내고 세포들이 무엇을 이제 바꿀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천지윤이고 음양중인데, 이게 참 서양에서도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다. 네, 일반적이다. 주론과 만난. 요게 에트리리아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옥현쌤, 빵 드시고 하품하셨으니까, 안 했어요. 자, 진짜, 전에도 했는데. 진짜. 동영상입니다. 준비가 하셨다는 거를 치유가 된 동영상인데,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무 하셨고요. 유리쌤 이게 그 책이 있어요, 책. 마르셀 그리올의 물의 신. 그게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의 신을 보면은 마을을 사람 모양으로 그려. 그래서, 어, 자궁 있는 위치. 그게 이제 약간 그 양성 혼합된 몸을 생각하고 마을에 교회는 배꼽짜리, 무덤은 어디에 이렇게 두는 그게 몸을 배치를 했다는 게 마르셀 그레로 물의 신이라는 책에 있더라고요. 도시나 마을을 그릴 때 이게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저는 요렇게 근질근질 하시죠. 글이 쓰고 싶으셔가지고. 그렇다. 우리 유리쌤 말풍선이만. 그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몸은 몸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프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던데 그냥 아파버리고 싶다. 이 모든 문제를 피하려면 제가요. 그런데 몸은 죄가 없어요. 자연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화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니 제 위장이 나쁜 애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 제 엄지발가락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제 정신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우주 자연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그렇게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리가 좀 다르게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면은 위기가 또 계속 생겨요. 그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입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에 우리 신체가 모든 부위를 한꺼번에 n분의 1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이렇게 그 힘이 모여졌다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제 언어는 조금 그 경박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쓰는 몸의 자세와 기운이 있을 거고, 잘 때 먹을 때, 그러니까 몸은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를 계속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무게중심 계속 바꾸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 인간이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정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 계속일 것 같은데. 연결과 네네, 이 선생님 책 읽으면서 음, 얽혀있다. 네네, 다 양자 얽힘 있잖아요. 네네, 다 얽혀 있어서 그것들을 다 표현한다. 신을 표현한다. 네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땅 있지 않습니까? 땅. 여기는 어머니 배꼽짜리야. 이러면 그냥 밟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배꼽짜리야. 이러면. 여기는 세 번째 발가락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태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야생의 사고 1, 2, 3장이네, 1, 2, 3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책을 응용한 거기도 한데요. 이게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179 쪽에 에투리아가 재밌는 데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8 쪽에 아직 내장점에 그 희생자 내장이라 그래서 누구 배를 따야 되니까 누구를 딸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인간이어야 하냐. 이게 뭐 저처럼 허접한 배를 따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희생자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우주를 읽을 수 있는 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181 쪽에 어떤 결정론, 그 다음에 이거. 181에 둘의 실존주의적 결정론. 그러니까 우주적,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 실존적, 그 사람으로서의 우리 각자의 위치, 존재, 윤리, 이런 결정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는데, 비관주의라고 한 부분이 이제 넷째 줄 이 앞부분에, 이건 뭐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를 비관주의라고 보시고 기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짜니까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뭐야? 그럼 내가 무슨 의도하고 기획하고 할 수가 없어? 안 돼. 우주가 이렇게 된대. 이런 걸 비관주의인데, 이건 강한 믿음이고,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전통 사회들이 유지해온 고대적 개념의 문제다. 이런 걸 전통 사회들은 아주 굳건하게 인간은 존재의 모든 양태들, 우주, 역사, 인간, 그 나름의 준거 영역에서 이거입니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삶의 순환적인 궤적이들하는 법례적 모델을 되풀이한다. 인간은 법례적 모델을 되풀이하고 창조는 거대한 리듬과 결부되어 있어서 제2 되풀이론, 그다음 줄 짝 끊고 죽음과 사후의 존재에 관한 에투리리안의 믿음을 재구성하기 이제 매우 어렵다. BC 4세기부터 무덤의 그림들은 그리스의 것과는 다르지만 지하 세계를 그리는데 이제 여행을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끌어진다 하면서 축제가 기다리고 있대요. 내가 이제 죽었어. 죽으면 어디 가는데 가보면 막 이제 축제가 있을 거래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그 도록에도 조금 있고 아마 이 전시가 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재밌죠. 그리스적인 도상이 아닌 악마 형상이 있는데 주역인 카루는 그리스식 이름에도 불구하고 에투리리아 신화의 독자적인 창조물이다. 그의 메보리코는 제물로 바쳐진 새, 그의 귀들은 말, 입술 위에 떠도는 잔인한 미소. 이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기념물에 새겨진 날카로운 무슨 그림 동화 같으시죠? 네 귀는 뭐 그 빨간 모자. 날카로운 이는 자신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을 준비가 된 육식 동물의 이미지. 카루는 희생물을 죽인 후 그 희생물을 하데스로 데려간다. 근데 그 역할이 입구에서 끝나는 거고, 제가 악마론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또 선압 개념이 에트루리아에 이게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악에 따른 악마론이라기보다 요거가 3권을 이번 학기에서 못해서 내년에 하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고 악마 현상 있지 않습니까? 천사 현상 못지않게 악마 현상이 되게 중요한데 에트리리아식 괴물론인 거죠, 이게. 근데 되게 동물 수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키메라 있지 않습니까? 키메라. 아니 그 뱀 달린 애 누굽니까? 스핑크스 뭐 이런 메두사 그리스 그 조각이라든지 뱀 쓴 메두사 머리가 있더라고요. 로마에도 발견되고 하는 그런 그 지중해 지역의 고대 괴물들이 있는데 에트루리아의 괴물이 좀 형상이 다른가 봐요. 딱 보면 다른가 봐요. 그런데 이걸 악마론이라고 했는데 이론이 있다기보다 아주 잔인해 보이고 독특해 보이는데 유의점은 개를 가지고 지하 세계를 해석하면 안 되고 죽고 나면은 자식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제 큰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데요. 하나가 고대 로마의 어떤 종교적 태도와 에트루리아의 종교적 태도가 매우 달라 보인다. 특히 에트루리아는 이 지금 죄의식이나 이런 게 있기가 어려운 것 같다. 뭐 죽어서도 뭐 누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뭐 파티가 기다리고 있어. 어떤 이거 모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악마론이다 악마론. 그래서 어, 독특한 괴물의 형상에 주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2쪽에 그런데 어쨌든 에트리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책에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가 적지 않이 발견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182쪽에 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제일 끝줄 영혼이 신성하다고 보는 점이 있고 에트리리아의 종말론, 이 종말론이 다른 종말론이랑 다르다. 종말론이 좀 다르다. 여기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 결국 에트르리의 종교 사상의 본질은 우리를 피해갔다. 정복
정향. 이게 전복. 전복에, 그 점을 친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좋아하고, 이유를 있어하고, 전복을 통해서 삶과 세계를 설명하려는 그 의지가 되게 강하고, 그런데 로마 건국 때부터 이들이 되게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근데 저는 요 종말론이라는 단어, 신성화 요구를 조금은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의 심판론 있지 않습니까? 심판론. 심판론하고 좀 전에 고대 로마에서 얘기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복종과제 요구랑은 다르게 봐야 되는 종말론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원쌤 어떠십니까? 네.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후의 삶이라고 이제 엘리야드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종말로 하면 어떻게 막 끝났나 봐 네네. 약간 회의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얘는 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세계에 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그 이게 181쪽의 밑에서 넷째 줄에 악마론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 발목이 잡혔었는데 입구까지 가는 게 그런 거고 이 정말 그 하품 안 하신 오켄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그 교만족으로 네네네. 정말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화된 네네. 세계가 근데 올라오죠. 더 안전한 세계가. 그런 거랑 좀 네. 다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그렇죠. 이게 여기 파티다. 그, 지현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무거나 안 봐. 그러니까 기복이 맛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어, 요거를 도자기 이런 걸로 해석을 하나 봐요. 그림으로. 근데 양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헤로도토스의 책에 그들에 대한 얘기가 많다. 재밌죠. 박 선생님 어떠십니까? 두고 빨리 읽어가지고 지금 다시 보고 있었는데요. 종말론이면 결국 영혼을 절대시하구나 뭐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순환이 안 어, 되고 네네. 어떤 식으로 직선적으로 가느냐, 어떤 색깔로 이것만 다르네 이 생각 뭐 정도. 이게, 음, 상권을 더 읽으면 더 나오겠는데, 그 종말론. 이게 이제 이 2권의 끝까지 계속 종말론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서구 종말론하고 종말론이죠. 끝까지 종말론이 제일 중요한 하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에투르리아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종말론은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 이슬람, 히브리 이쪽 태동하는 다르다. 그쪽이 이쪽에서 비롯됐나? 이렇게 아니, 한 그러니까 기원을 종말론은 이런 게 우리가 어떤 토론을 이제 지난 방학 전에 했냐면은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끝낸다 이거를 이 더럽혀지고 악마된 세상을 그러니까 끝낸다는 거 심판하고 종말이 한 세트로 작동하는 거죠. 그 지점에 임박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에툴리아는 그까지 그렇지가 않아서 심판이라는 모티프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일단 가면 뭐 논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종말론도 심판 끝난 이후에 종말론은 되게 또그 고결해지지 않습니까? 나쁜 애들 다 혼나고 벌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노는 판인 것도 조금 인상적이어서 요 에트루리아 부분을 이후에 다른 종말론 그리고 뭐 켈트랑도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점이 있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그 로마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에투르리아인이 일부일 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에투르리아인들의 종교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고 뭔가 이게
약간 좀 안 중요하게. 아,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종말론의 스펙트럼이 있다. 종말론을, 좋네요, 유리쌤. 종말론이라고, 이게, 뭐, 더 찾으면 연구도 많이 누가 했을 것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약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다 지구가 끝장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박했다. 지구가 뭐, 지구 멸망 시계가 돌고, 이런 거 우리가 또 지구가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네요. 종말론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가 뭘까? 그러니까 심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죽음, 그 다음에 예언자가 따라붙냐, 악마가 따라붙냐,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종말론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공부하면서 찾아보자. 이렇게 가면서 요걸 비교해보고, 에투리아 자체는 찾아보면 에투리아 영향이 없진 않지만, 들어보셨습니까, 에투리아? 이 책 읽기 전에. 아, 들어보셨구나.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어, 근데 알라딘에 치면, 뭐, 이 문화 자체를 소개하는 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소개될 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로마사에 다 흡수돼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되게 섞이기 어려운 어떤 문화적 전통이 로마 안에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돼서, 로마라는 이름의 복잡함? 이런 걸 중시하면은 좋겠다. 왜냐면 로마와 그리스의 관계가 되게 유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세트인데 그거보다 훨씬 차이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가서 어 이게 이제 아무튼 2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막 카르타고 한니발 난리가 나가지고 로마가 거의 뭐 투덜덜해졌나 봐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으셨죠? 너무 급해가지고 이신저신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막 신들이 이렇게 뭐 외출했다 그래 초빙됐다 그래 막 왔다다 하시는데 로마 안에서는 이게 원로원이 이거를 색출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술을 보시면 약간 사적 의뢰, 공적 의뢰 이런 것도 있고 그 로마의 기본적인 건국 신화가 있고 원로원도 있고 사제 집단이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른 움직임도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분 남았기 때문에 켈트로 일단 가요.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1번 169. 18시대 유교들의 계승. 추족이 유럽의 고대사에 미친 영향은 이세분이가 최모델의 기반이었지만 켈트족은 대단히 풍부하고 창조적인 원역사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고고학적 자료의 발굴은 켈트족의 특징을 말해준다. 켈트족은 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다양한 종류의 재물들은 2, 3미터 정도 깊이의 의뢰용 구덩이에 놓여졌다. 이러한 의뢰용 구덩이들은 지하 세계의 신들과의 소통을 보증해 주었다. 두개골 숭배의 전파와 지속 또한 켈트족의 특징이다. 잘려진 머리가 갖는 본래의 주술 종교적 가치는 후대의 두개골에 남성 정액의 제1근원과 영혼의 자리를 배치했던 신념에 의해 강화되었다. 켈트족은 두개골이 특히 신으로부터 기원하는 쑥스러운 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온갖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동시에 건강 후 승리를 담보해준다고 여겼다. 고고학적인 발견들은 켈트족 문화의 고대성과 원역사 시대로부터 중세 시대에 이르는 동안의 몇몇 중심적인 종교적 관념들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신석기 시대의 오래된 종교적 관념이나 관습이 켈트족을 통하여 인도 유럽인으로부터 유래하는 신학적 체계에 버무려진 후 6, 8세기의 아일랜드의 텍스트와 19세기 말 아일랜드의 소사적 전설들과 민담들에까지 다다르는 놀라운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21장에
21장 안에 들어가면 켈트, 게르만, 트라키아, 게타에 이래가지고, 뒤쪽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 되게 특별하다. 기독교 영향이,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 켈트 신화, 이게 나니아 연대기야, 나니아 연대기. 그 분위기가 나니아 작품 자체는 근대 작품인데 켈트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좋아하십니까? 그 성배를 찾아서요, 성배를 찾아서. 그러니까 몇 가지가 그 기독교의 영향이 거의 안 들어간 그 유럽 북부 이렇게 해서 주목이 되고 여기가 169의 이 제목, 선사시대 요소들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선사적 신화가 바탕을 이룬다. 190쪽에 원시 켈트족이 있어서 우른필드 문화를 일구어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 문화 문명 4개 있는 줄 알았는데 까면 까면 뭐 또 많아. 그러니까 아까 이또 어디니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세계사를 너무 사이즈를 크게만 보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우른필드가 죽은 자를 화장을 하고 그 죄를 유골 단지에 넣어오는 장례도 진짜 흥미롭죠 정말로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그 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화장을 했을까? 이제 단지에는 우리나라 환장 그 정근대 시대에는 했나요? 아니죠. 담회장이죠. 요 그 사체에 대한 해석을 하면 그 신학적이라고 그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종교가 고유한 장래 풍습이 있는 거죠. 없으면 종교가 아닐 것 같은데. 종교의 요건이 그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영성을 거기서부터 생각한다면 장래 의례가 있을 거다. 근데 여기 켈트 쪽은 기본적으로 이 화장을 한다. 이런 거 해석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1에 죽은 자를 화장 막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뭐 내륙 켈트, 섬 켈트 그다음에 할슈타트 문화 또 뭐 또 장례의식이 독특한데 여기는 다양하기도 하지만 화장을 한 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켈트 요쪽은 되게 군사화되어 있다. 싸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켈트족은 족장들의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무기, 다른 기존품, 사륜, 마차, 묘실이에요, 묘실. 집을 가져야 돼, 집. 우리가 묘실이 아니죠. 우리는 봉분이지 않습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이 실이 집인데, 집 쓰는 무덤 많지 않습니까? 그, 그, 드라큘라, 소설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읽으면 묘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앞부분에. 드라큘라가 이제 묘실에 가가지고 시체를 막 찾는데, 이제 이상하게 죽은 자가 집을 갖는다. 이런 생각. 우리는 흙을 덮고 이런 거 다 관련된 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종교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켈트인의 같은 경우에 경계, 세계 중심에 대한 그 아일랜드 시는 중심에 대한 사고가 많은데 그 다음에 192쪽에 구덩이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거죠. 구덩이. 요 구덩이. 후기 구석기에 모든이라고 제가 말할 수 없고, 후기 구석기 동굴에서 인골이 나오죠, 매장이. 후기 구석기는 4만 년 전 이렇게 되니까, 봉분 이런 거 해가지고 남아있을 턱은 없는 거고, 동굴에 있는 애들이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동글게 보관했다 설도 있지만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동굴에 매장을 한다. 일부러 들판이 아니고 그런 해석을 하면 동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호모 사피엔스의 근원적 그 굴에 대한 표상, 굴에 대한 생각이 죽음과 함께 신성함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덩이 굴 모델이 켈트족에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발견되기 그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넷플릭스에 그 언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게 호모 날레디라고 하는 사피엔스랑 같은 시대에 있기는 했는데 그 두뇌의 발달 수준이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진화론적으로 한참 뒤처졌다고 평가를 했는데 장례를 했어요. 동굴 안에. 그리고 부정품이 있는 거를 밝히는 다큐멘터리가 언노운이라고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너무 좋아요. 그게 한 1시간 반,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 종이, 왜냐면, 침팬지나 보노보가 장례를 한다는 말을 유리쌤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례는 둘째치고, 굴 생활을 하나? 그들이? 그런데 장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이렇게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호모족의 특징이, 그러니까 호모 날레디라는 그 종이 인류학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존재해서는 안 될 종이에요. 왜냐면 그건 되게 미개한 두뇌이기 때문에 장래까지 생각할 수 없는데 용량이 작고 그러니까 되게 키도 되게 작더라고요. 1m 조금. 그런데 고급 장례를 했어요. 그거를 추적하는 인류학자들의 모험인데 이 다큐가 재밌는 이유는 그 동굴이 날레디가 호모보다 저보다 조금 제가 16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작아요. 105 작고 하여튼 몸이 되게 작아요. 그들이 거의 포복을 해가지고 10분 정도 내려가야 되는 데에 일부러 장례를 치른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생각은 매우 오래됐다. 엘리아드의 이 책이 나오고부터 이후에 많은 인류학은 동굴 연구가 활발한데 그 다큐가 재밌는 이유는 거기를 연구한 그 고고학자가 키가 너무 큰 거야. 그런 비극이 못 들어가. 심지어 키가 큰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 동굴이 이렇게 꼬불꼬불, 너무, 그거는 둘째 문제고, 배가, 그러니까, 조금, 보시면 그 다큐 진짜 눈물 나. 뚱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연히 날레드 동굴을 연구하게 되는데, 제자, 후배, 동료 다들 하는데, 혼자 못생을 하는 거야. 신체적 조건에. 근데, 54살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달을 마누라 몰래 계속 살을 빼가지고 성공한 얘기예요. 그 다큐는. 근데 거의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간단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동굴에 들어갈 때 그 다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적으로 중압감을 너무 많이 느낀대. 물론 이분은 끼어서 못 나온다. 끼어서 끼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뼈를 깎든지 이런 거고. 근데 날씬한 사람도 그 10분, 몇 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8년째 들어가도 적응 안 될 정도로 정식으로 쭉 가잖아요, 요거. 이걸 종교 체험이라고 해석합니다, 요거를. 이래서 그 나카자와 시니치가 쓴 대칭성 인류학이라든지 그 책에 동굴 체험에 대한 기술을 보면 그냥 기분 좋게 비좁은 데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의식을 쫙 누른대요. 이거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근데 동굴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못 나면 어떡하려고. 서현쌤 가보신 적 있으시고요.
아니, 그런 뭐, 단일 동굴이 아니라 관광 동굴만 가도 저는 그 음습함이 너무 싫어서 동굴이 주는 느낌. 그래서 너무 네.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이성 선생님께서는? 저는 군대에서 아, 해병대니까 대파행위가 좀 있었는데, 어머, 야, 묻어, 그러면은, 묻어? 막 진짜, 그럼 여기까지 막 묻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여기까지만 묻어도 팔도 못 움직이잖아요. 어, 어마어마하게 답답해요. 두려움이 어마어마해요. 아, 죽을 것 같다. 네,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아, 사실은.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묻는 게, 산책 묻는 게, 그건 정말 너무 편하지.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라스코, 그 35,000원, 라스코는 훨씬 더 땡겨. 라스코, 알타미라 이런 동굴에 특히 라스코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가면 거의 뭐 이상한 그 연기는 아니고 그 무슨 가스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찾은 건 뭐냐면 그 케노시스 있지 않습니까?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극복, 그 다음에 신성과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엑스터시 있잖아요. 엑스터시. 이게 그런 거에 기원한다. 네, 소영쌤? 그, 나카자와 시니치 그 사람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쌤? 동굴 안에서 네, 그 자아라는 거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네.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 케노시스이기도 하고,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해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되게 근원적인 그 신성 체험, 종교 체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행위다고 호모 날레디라는 그 종이 한 걸 보면은, 책으로는 그, 아까 제가 드린 케이브 뭐더라? 제목이. 케이브 오브 본즈, 응, 응. 뼈동물. 케이브 오브 본즈. 이 책, 그 다큐도 좋았는데 저 책은 더 좋았어요. 요, 이 책이 그 퇴근 후 인류학에, 제가 오늘 급하더라도 2주만 여기 오셔도 되고요. 아니, 이거는 그 인류학자가 살 뺀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얼마나, 그런데,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 다음에 종교적 시설이라고 하는 거 동굴. 그다음 나카자와 시니치는 인류 최초의 철학도 동굴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도 동굴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철학과 종교와 신성과 이런 게 그 전일적인 의식. 그런데 켈트에 그게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켈트 땅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동굴을 좋아한다. 근데 동굴 들어갈 때 그렇게 산도 체험 막 그런 상징처럼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폐소공포증 같이 막 감옥 예, 가는 것 예. 같이 답답한 네네. 그런 게 있어서 겪어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의식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네, 거기가 인류 최초의 성소라는 거예요. 최초의 성당이 동굴이다. 최초의 그 신을 뭐라고 개념하든 최초의 신과의 조를 거기서 했다. 그 다음에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엄청 해석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근데 호모 날레디는 주먹도끼를 만들지 못했다고 해요. 주먹도끼는 아니고 이게 도구는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는 사피엔 이런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못 왔다. 진화의 진도를 못 뺐다는데 죽음 의식에 있어서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근데 이게 학계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된다. 근데 켈트에 이게 남아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민담, 그러니까 섬 켈트, 그 다음에 내륙 켈트 이러면은 또 그 북부 쪽에 있지. 뭐 그렇게 또 다른가 봐. 그런 데서 이 그 음산한 거 이런 모티프를 동화적으로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동굴이라는 모티프를 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굳이 순서를 따지고 원초적이라면 켈트 쪽이 제일 원초적이다. 이 동굴이라는 모티프를 오래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192쪽에 이제 두 번째가 두개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림머리 이야기가 되게 많다. 그 마나 모아나 전에서도 머리가 중요해서 모든 정령들은 머리로 들어갔다 머리로 나간다. 머리카락 가지고 옷 만들고 장신구 만들고 부적 만드는 거는 머리카락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게 두개골에서 났기 때문에 두개골도 아주 영적인데 여기서 나온 건 어떻겠어? 요래가지고 이게 신성하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켈트에 많이 있어서 잘려진 머리, 그래서 이 엘리아드의 책을 읽으면은 아, 이 동네 동화 작가나 이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3쪽에 켈트 두개골 성스러운 힘을 담고 있는 글을 그 하여튼 이 유물 여기 도록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가서 보면은 혹시님들 사람 얼굴 모양으로 컵 만든 거 있어요. 아니 그 엘비스 프레슬리로 이렇게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없으신가? 저기 그 티벳 밀교에서는 아, 그 두개골 모양으로 네, 저기 컵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 그래. 빌라레바. 아, 그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스의 식기 중에 얼굴 모양이 많아요. 얼굴. 네, 그거는 서영쌤? 유목민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저 알고 있는데, 두개골로 잔을 만드는 거는. 아, 이거 유목민들도 그럴 수 있고 엘리아데의 요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본 그리스 로마 도록에 이게 있었어요. 이 컵이 여자 얼굴로. 그러니까 이제 요는 뭐냐면은 얼굴이 아니고 이 머리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해석이 일반적이다. 로 보고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선생님, 근데 그래서 캔들, 네, 아까 호모 날랜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사피엔스만큼은 발전을 못했는데 그런 장래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그런 뭐 능력이잖아요. 사유하고 생각하는 능력. 네, 네, 근데 그런 네. 생각하는 힘하고 그럼 그네들 그런 영적인 그런 힘하고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발달하는 게 그게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반대?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인류학적으로 금기는 아닌데 그 되게 위험한 주장이 돼버려요. 생각하는 능력의 최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수준이 되게 높다는 거는 이게 신학이 있어야 돼, 신학이. 그들이, 이렇게 고물 잘 잡고 이런 걸로 그 집단이 생각을 잘한다 이렇게 안 하고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주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깊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대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물질 문화는 어떻겠니? 라고 해가지고 아, 물질 문화의 수준과 정신 문화 수준이 나란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그 산업사회의 우리 생각이라는 주장이 그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전혀 개발 안 했어, 날레디는. 이들이 뭐 주먹도끼, 뭐 창 이런 거를 고급화된 이들의 가진 장래 의식은 너무 수준이 높은데 이들의 물질 문화는 이곳이 거의 이들의 예술품이 뭐냐면은 그 예술품도 그러니까 그 추상기호는 썼어요, 추상기호. 근데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정신적인 건 너무 고도로 발달되는데 내용량도 작고 키도 작고 손도 조그맣고 아니 이게 안 맞는 거지 지금 우리의 이 진화 모델이 그 정신과 물질의 병존론에 비해서는 호모 날레디라는 종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 날레디 멸종했어요.
그것도 미스테리야. 그렇게 뛰어난 정신력이 있는데 다 어디 갔어? 왜 죽은 거야? 왜냐면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는 복잡한 기후변화를 네안데르탈인이 해석할 수 없어서다. 복잡한 사고를 못 해서다예요. 복잡한 사고를 했는데 왜 멸종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몇 가지 인류사의 가정을 정면 반박하는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이 살빼기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가 대단하다니까요. 아니 카메라 든 사람이 그 동굴 따라가. 그거는 뭐예요? 인류학자도 아닌데. 아,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박사님 가기 전에 자기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 연구를 주도한 박사님이 들어간다면 내가 안 갈 수 없지. 둘 다, 어, 아예,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감동적으로. 그런데 그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고 오늘을 종합하면은 엘리아드에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이런 거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된 종교? 없다. 진화된 종교 없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고. 우리가 아까 그 닭이냐 달걀이냐? 신화가 우리를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 신화가 우주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모델을 엘리아드가 중요하게 보고 그러나 그건 지금 미신적으로 치부돼 있다. 이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닭이냐 달걀이냐 논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고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에트루리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독특한 종말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좀 인식이 넓어진달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박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지금 3시간, 4시간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간 중에서 제일 재밌었고,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이 음, 왔고, 아까 음. 서민쌤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엘리아드의 그 신화와 역사의 관점하고, 레비스트로스의 관점, 융의 관점.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 해석해서 나의 관점을 정말 가지고 싶은데, 공부량을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지. 아무튼 너무 못 된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예, 아, 예. 충분하다. 지금. 우리 유리쌤 어떠십니까? 어, 그 로마 건국 신화에서부터 이제 로물루스? 로물루스. 로물루스가 이제 신이 되고, 뭐, 삼위 신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신들을 막 모셔오고, 막 발굴해내고, 내가 몰랐던 신이 있나 하면서 막 여신이든 남신이든 토착신이든 다 막 올라오는 그런 게, 네. 이제 좀 단순화할 순 없지만, 이제 잊고 있던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막 떠오르면서 그걸 가지고 네. 또 더 살아가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어, 흥미로웠어요. 막 키벨레신 모셔오는 것도 되게 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좋네요. 급하니까. 이게 엘리아드 해석이 급하니까 무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엘리아드가 쓰지 않고, 하도 급하니까 옆집에 잘 나가는, 뭐 어디 없나. 그게 인간이다. 급할 때. 그러기도 하고. 정희쌤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불교가 같다. 충격을 먹었어요. 아, 아, 근원적으로 같다. 근원적으로 간다. 이 개념이 계속 그 다르게 공부해 왔는데, 그 근원적으로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생각할, 샤머니즘이 뭔가? 네. 어, 예, 샤머니즘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뭐 얘네들 케이블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발전한다, 진화한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만 이렇게 교육받아서 그렇게 익혀진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신선하게 받는 것 같아요. 이, 이 책 진짜 좋다는 게, 이 책이, 진짜 괜찮아요. 이 책 그냥 사세요, 사세요. 이 책이 동굴이 어떤데 지도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숫자 중에 가로 몇 미터고 세로 몇 미터고 어떻고 이런 게 조사가 잘 돼.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원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확대를 해가면은 일상 안에서 그 근원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동굴 같은 아니 그리고 그 롯데월드 타는 게 다 동굴 체험 아닌가요? 저는 롤러코스터가 동굴 기원 같은데 그 동굴이 동굴 제 생각에는 그건 동굴 체험이 그게 그 나무 타고 이런 지금 유행한 시절이 그리워서 만든 놀이기구가 아니고 쑥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동굴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놀이로 만들잖아요. 그 수직 낙하 뭐 이런 그게 아무튼 일상에서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 물건으로 찾으면 재밌겠다. 이런 거고 그 시야를 넓혀주고 지원쌤 어떠십니까? 제가 그냥 톡에다가 보내드렸는데 그 헬스타트 음, 문화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좋네요. 거기에 해골 무덤이라고 해서 성당 안에 네네. 해골만 보관하고 있는 그게 아이고. 할스타트에만 있는 건 아니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에 어, 해골 성당 만들어서 샹들리에를 해골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한 성당이 있어서 거기 네, 하여튼 이렇게 그 그런 문화가 저는 이제 왜 해골에다가 자꾸 칠을 하는지가 아,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질적이었을 때는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신다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네네. 해골 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고 거기서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해골을 그 죽은 사람을 모시는 그걸로 해서 그림을 거기다 그려서 뭐 하여튼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네네. 좋네요, 좋네. 그리고 그 한반도에서도 그 동삼동에서 나온 조개가면 아시죠? 조개가면이. 그게, 이게 정설은 없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왜 하얀 그 조개에, 가리비에 눈을 뚫어가지고 가면을 왜 꼭 저렇게 이 머리는 되게 보편적이고, 아니, 이게 너무 할 게 많은데, 왜 그림은 또 왜 그릴까? 내비두지. 그, 또 팔배랑 머리배랑 다르고 복잡하다. 재밌다. 그리고 가보고 싶네요. 이제, 그리고 우리, 뭐 타고 뭐 타신 오케이가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그 호모 날래기? 네. 날래기가 이제 물질 문화랑 정신 문화가 굉장히 불균형했다. 이거 하고 그 로마인들이 어려웠을 때 막 신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 원래, 그걸 보면서 네. 아 진짜 물질 문화보다 정신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한가 인간한테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네, 이정수 선생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역사는 지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또 사고를 좀 돌려보면 실제 과학 문명이 많이 이제 하고 들었지만은 지금 결국은 지금 인류가 멸망의 시대를 수시 없이 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제 전쟁과 어떤 예. 그리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잘 살고 있는 민족 80억 인口중에 정말 소수예요, 사실. 한국도 그 중에 일부겠죠, 선진국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인들은 더 오히려 2000년 전, 3000년 전보다 더 오히려 지금 더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럼 이게 정말 인류가 발전한 게 맞나? 하고 우리가 한번 또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구체적인 세부 스킬은 발전했을지 몰라요. 점점 발전했으니까 과학기술이. 그럼으로써 언어가 생기고 언어가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전체를 못 보게 됐다. 음, 음. 이게 언어의 단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언어는 고정시켜 버리니까 그 언어 이면의 어떤 느낌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을 다 포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애들 가르칠 때 바둑으로 처음에 세부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바둑을 못 두는 거예요. 바둑판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바둑은 땅부터 넓혀 전체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부 기술을 아주 천천히
무조건 전체부터 보여주고 천천히 하니까 애들이 또 실력이 잘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문화된 용어를 막뭐 얽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어떤 원리, 근원, 어떤 빅픽처 네. 이런 거를 보는 힘이 현대인들이 많이 지금 사실 세뇌당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또 저기 네, 기득권이나 정치 세력들이나 뭐, 뭐 국가에 의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초능력이 초인적 능력이 조금 네, 초능력을. 네, 하하하. 발휘해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게 좀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잠재력을 좀 더 뿜뿜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마지막으로 네네. 어 이게 동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태아가 이렇게 이게 이중나선 그 타원으로 이렇게 엄마의 자궁을 통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식물이 처음에 수의 기운에서 목으로 나올 때 이게 똑같이 씨앗이 이렇게 타원을 타고 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동굴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이유도 저도 그런 좁은 동굴을 되게 힘들겠죠. 그때 나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뛰지 않을까. 네네네네네. 그런 각성을 하지 않을까. 네. 이게 반대로 돌리면은 이게 수축이 되고, 이렇게 시계로 네네. 돌리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게 또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예요. 음, 네. 참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참, 야, 이거 우리 선조들이, 네, 참 정신력이 장난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로 마무리를, 지금 그 주신 말씀도 좋네요. 그 내장점 있잖아요, 내장점. 네. 내장점이 특정한 신화의 바탕을 둔 거다. 음, 근데 그 안에 우주, 신, 인간의 동등, 그러니까 일치를 보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 우주론이 있는가, 이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저희 애들이 엄마 시험을 왜 봐야 돼? 학교를 왜 다녀야 돼? 이러면 남들 다 하니까 이거는 우주론도 없고 신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게 뭐 그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12월 3일 그날 이제 연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개업날 개업에 그럼 이제 아, 책을 이제부터 뭘 받고 그 이제 순식간에 우리 부족의 안위를 빨리빨리 이거 정리하고 그런데 뭘 읽어야 되냐 이제 정말로 그 위태로울 때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나온 게 종교인류야, 종교인류야. 어, 자본주의를 지금 공부해서 뭔 의미가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생각 잠깐 하다가 금방 또 편해져가지고 에라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청소년들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 선생님들도 중요한데 내 새끼, 내 새끼는 나는 죽은데 얘는 살 건데 그럼 얘는 뭔 공부를 하고 살아야 돼? 얘들은 그러니까 그때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권할책이. 되게 빈곤함을 느꼈었는데 지금 그 말씀도 그렇고 그 엘리아데의 요 책이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요걸로 하고 켈트도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문제적 불교. 잘 부탁드립니다. 정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